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미루지도 않았다. 설계부터 최종 생산까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독자적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드디어 8년 만에 위용을 드러낸 흑표. 기동, 공격, 방호 모든 면에서 최첨단을 자랑하는 동급 최강의 전차를 갖게 됐지만 새로운 강호를 맞이하는 세상의 눈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국산화를 둘러싼 논쟁, 그 속에 파묻혀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전차 K2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34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각종 화포와 전차 개발을 주도해 오신 김현배 전 ADD 전차 체계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배입니다. 대한중기공업 시절부터 방위산업에 종사하셨고 현대로템에서 K2 개발 사업을 참여해 오신 권정원 전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K2 전차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김의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의한입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우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K2 흑표 전차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K2가 실제 전력화되기까지 이슈화되었던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K2는 애초 예상했던 전력화가 미뤄지면서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 내용 중에는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엉뚱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팩트를 하나하나 거론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요. K2 논쟁을 예로 독자적 무기 개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K2가 애초에 2011년까지 이 전력화를 목표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파워팩 문제라는 것까지는 알려졌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막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말씀을 좀 주시죠. 그 흑표 개발 역사를 좀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K2 전차는 1998년도에 탐색 개발, 그러니까 체계 개발하기 전 단계에 약 4년 정도 시행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2003년도부터
체계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인가 지나서 2005년도에 그 파워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가 체계 개발되는 것과 병행해서 그 별개의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파워팩 개발이 착수가 됐고, 그래서 2011년도에 파워팩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미 그 전차는 그 이전에 개발이 완료돼 있어서 이제 대기 상태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국산 파워팩을 결합을 해서 그 전차를 가지고 그 시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2011년부터 실질적인 시험 평가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파워팩에서 뭐 조금씩 그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제 결국 그 당시엔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수정 보완 그 작업을 계속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그 결함이 뭐 신문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은 고속 주행 시에 뭐 엔진이 과열된다든가 또 파워팩 그 베어링 내구성이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그 마냥 이거 언제까지 그 성공할지 모르는 걸 가지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1차 그 양산 사업은 독일의 그 MTU 제품으로 그 결합을 해서 양산을 하자라고 이제 2012년도 4월 달에 국방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도 그 양산 물량은 그렇게 독일산 제품을 그 넣어서 그 생산을 하고, 그 후속 물량은 이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파워팩이 뭐 다 보완해서 완성이 되면은 넣자 하는 그런 그 구도로 갔었죠. 그렇게 하다가 2년이 지나서 작년 9월, 2014년 9월에 결국 그 파워팩도 그 9,600km 그 장거리 주행 시험을 통과하면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는 아마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제 2016년부터 양산이 가능한 예. 상태가 된 거죠. 네, 김현명 부장님. 예. 이제 이것부터 좀 여쭙고 좀 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차의 파워팩이라고 하는 거, 그 장치가 그렇게 개발하기 어려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우리 기술력으로 1500마력 파워팩을 국내 개발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의 우리나라의 그 많은 수의 전문가나 독일의 MTU나 랭크사의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파워팩 개발을 실패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그 파워팩 개발할 때의 기술 수준은 또 개발 경험은 너무 미미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장갑차에 들어가는 한 750마력급 엔진을 개발한 경험이 있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K9이나 K1 전차에 들어가는 1000마력이나 1200마력 엔진은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 생산을 했고, 추후에 핵심 부품을 제어한 그 부품들을 국산화해서 적용하는 수준이었고, 변속기는 그 K9에 들어가는 그 1000마력급 그 전기 유압식 그 변속기를 해외에서 부품을 도입을 해서 조립 생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 여건에서 우리가 이제 1500마력급 파워팩을 설계해서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으로 어려운 점이 특히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어려운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K2 전차의 그 파워팩 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또 전차의 중량이 55톤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워팩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전투 중량을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5톤 이하로 컴팩트하게 그 파워팩을 설계해야 된다는 그 설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또 어려웠고, 또 하나는 그 엔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자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저희가 그 시험을 하다 보니까 1500마력, 그러니까 3000 rpm에서 1500마력의 출력을 내다 보니까 그 파워팩 자체에 고유 진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유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베어링 손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한 고유 진동으로 인한 그 안전성 확보 기술, 이것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냉각 시린더가 성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2레이어로 냉각 시린더 헤드에 2층의 그 냉각 시스템을 갖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 2레이어 냉각 시린더 헤드 설계하는 기술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마력의 변속기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속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아주 악조건에서 변속, 조향, 그 다음에 제동, 그리고 유압 및 그 전자 제어, 이런 것들을 운행 조건에 맞게끔 잘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 유압식 변속기다 보니까 유압 회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유압 회로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기술, 이것 또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기술의 어려움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엔진은 그 잘 아시다시피 두산 인프라 코어에서, 그 다음에 변속기는 S&T 중공업에서 각각 갖고 있는 엔진 다이나모나 변속기 다이나모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한 시제품을 가지고 다이나모에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이게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시 시험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보완해서 시험하고, 이러한 조건으로서 최적의 설계 조건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의 1500마력 파워팩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미비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1500마력 파워팩을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 방산 기술에 큰 성과를 얻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1500마력의 파워팩을 만들기 위해서 또 공간, 무게, 전자제어,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 이제 작동이 좀 걸린 것 같은데요. 근데 부장님, 예. 이 K2 흑표전차는 애초부터 우선 초기 생산에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이 완성되는 대로 차후 생산분부터 이 국내 파워팩을 장착하게 됐던 것이 초기 계획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런 계획이 어디부터 흔들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 건가요? 글쎄 그게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K2 전차 그 탐색 개발 기간 중이나 또는 2001년에 저희가 그 K2 전차 체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내 파워팩을 개발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예. 외국에서 독일제 파워팩을 들여다가 쓰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K9 자주포를 독일에 수출을 막 그 협상할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 국회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어떻게 제동을 걸었냐면 터키의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 수출을 할 수가 없다, 니네는. 이렇게 제동을 걸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제 정부 대 정부 간에 이제
잘 해결이 돼서 이제 K9 자주포가 터키에 수출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K2 전차 파워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국가연하고 업체하고 정말 여러 차례 검토회의를 해서 최종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체계발 때는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해다 쓰고 그 다음에 초도 양산부터는 국내 개발된 파워팩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생산품에 해외 파워팩을 쓰고 그 다음부터 국내 개발된 파워팩을 쓰라고 뭐 하는 그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좀 와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서 교수님도 뭐 보충 말씀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파워팩을 개발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뭐 연도만 봐도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체계 개발을 하고 나서 2년이나 있다가 파워팩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거니까 그만큼 고민이 깊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부분에서 2011년까지 걸리는 그 사업에서 처음에 체계 개발은 이미 앞서가는 단계니까 체계 개발은 도저히 그 부품을 끼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체계 개발은 어차피 독일 부품을 갖다 쓰고 이제 초도 양산 때부터는 우리가 개발한 걸로 하자라는 그런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초도 양산 될 때까지도 만약에 개발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초도 양산까지도 실패하면은 뭐 그것도 독일제로 끼워놓고 그 다음 후속 물량부터 우리 걸로 하자라는 그 의사결정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의사결정을 할 때의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우리가 핵심 기술 없이 가면은 결국은 기술 종속되는 그런 사태로 끌려가야 되고 수출 뭐저고 하니까 어떠한 희생이 들더라도 이거 개발하자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늦어지면은 초기 물량은 뭐 어차피 독일 거 끼우면 뭐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후 것은 언제든지 개발하는 데 따라서 끼워 넣으면 된다 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이 가능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부르는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A사의 제품. 그 핵심 부품인 응용 프로세서와 프로세스 칩은 각각 한국과 대만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 과정은 중국 공장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A사의 스마트폰이 미국 제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을 이끌어가는 H자동차는 베트남과 미국에까지 생산 공장을 두고 있지만 이 자동차들을 베트남제나 미국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국산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부품의 생산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제품의 국적과 소유권은 누구의 아이디어로 개발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글로벌 시대 국산의 정의다. 어떤 이제 군사 평론가는요, 이 K2의 파워팩 문제를요, 단순하게 국산 대 어떤 외국의 문제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이 국산 파워팩의 개발 시기와 또 K2의 이 전력화 시점을 구분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산 파워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장 강력한 전차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더 주된 목표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조금 더 이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리 이제 모든 부품을 이 국내에서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파워팩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지금 이 장착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로 어떻게 우리 독자 개발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 흑표 전차의 독자 개발에 이런 기본적인 이 중요한 주장들도 퇴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5분 나온 이제 그 패널 분들께서는 이 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자유롭게 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죠. 포니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엔진 국산이었습니까? 근데 포니 자동차 보고 국산 아니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K1 전차 그러면 국산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 K1 전차 엔진 독일 라이센스 받았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스템 차원에서의 누가 그 주도권을 갖고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가 지적소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 부품이 자국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스템 소유권을 가지면 그것은 그냥 당연히 이 국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쓰시는 뭐 나이키 운동화라든가 아디다스 운동화 뭐 다 쓰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게 저 인도네시아제라고 지적 소유권 갖고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설계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그런 거랑 아마 동일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부품이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시스템을 갖다면 자기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어떤 문제가 걸릴 수가 있냐면은 이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 경제, 군사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변화되는 그런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한 자기가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이제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르카바 전차, 이스라엘 쓰는 전차도 지금 1500마력 쓰는 전차는 MTO 겁니다. 근데 메르카바 전차 이스라엘제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더 떠가지고 아직 돈을 들이더라도 만들어버리자 우리가라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력화의 문제냐, 시기의 문제냐, 뭐 국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전력화를 하되 가능한 한 우리가 만든 걸 다 쓰자라는 것이 우리의 그 정책 큰 기조였고 그게 국제적으로 수출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당면한 과제였었던 건데 정말로 아쉬운 점이 하나 딱 있었다면은 이 스케줄링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 파워팩까지도 우리가 만들자라고 애초에 계획을 했다면 그래서 그 시작 시점을 2005년으로 하지 않고 세계 개발을 한 2003년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그 더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포구 에너지 증대 기술이라든가 아까 생존성 기술이라든가 등등 별도의 핵심 기술을 다 갖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파워팩은 빠져 있었어요. 그만큼 엄두가 내기는 쉽지는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이 상황의 변화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서우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 시작을 하자. 그래 만약에 결국 안 됐다면 캔디데이트 있지 않냐? 갖다 쓰면 될 거 아니냐? 전력화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서 한번 해보자라는 지금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늦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욕심이 또는 뭐 더 좋은 말로 하면 도전 정신이 투철한 이제 그러한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의 또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4년 주도의 그 정책 형태를
개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권한을 기업에게 맡기게 되면은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정부가 갖게 되면은 굉장히 그 기업의 특성상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금을 쓰는 방법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4년 주도를 하게 되면은 4년에 매칭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돈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주관하는 사업이 되면 정부에서 돈이 다 나갑니다만은 4년 주도가 되면 매칭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자금이라는 것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종합을 해서 보니까 4년 주도라는 형태로 한다.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기업들한테 그러면 이거 그때까지 개발할 수 있느냐. 즉 따져보면요. 5년, 6년, 7년, 8년. 8년이면 사업 끝나는 날이에요. 전차 개발은. 그다음에 양산이 준비되는 기간이 9년, 10년입니다. 그럼 6년이 되는데 6년 내에 테스트 다 끝나고 2011년에 나오는 전체 탑재되려면은 2010년 말에는 전 엔진이 다 완성품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여서 추진한 것이 이제 본 사업의 그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뭐 흑표 개발 사업의 개발 의미가 퇴색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거를 갖고자 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그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전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리스크를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을 했죠. 이 시점에서 우리 서 교수님 한번 의견 듣고 바로 이제 우리 권 전문께 드리겠습니다. 예. 파워팩 같은 경우는 뭐 국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흑표 전차가 뭐 국산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뭐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핵심적인 그 부품은 가능하면은 국내 개발하는 게 좋다 그런 뜻이죠. 지금 독자 개발 또는 뭐 그 자체 개발, 그 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까 시스템 공학적에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그 체계 자체를 개념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그 개념에 맞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또 제작을 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또 정비하고 또 고장 났을 때 뭐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을 곁들여서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국산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어느 나라 들어가든 그거는 우리가 그 부품에 대한 기술을 컨트롤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라든가 공급처가 제한이 돼서 거기밖에 갖고 올 데 없는데 그 부품 회사가 뭐 꼬장 부린다거나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프죠.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그 사업을 원활하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능하면 국산화 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렇지 않는 그냥 가격이나 뭐 경제성이나 또는 어떤 통제력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은 뭐 사실 뭐 외국 거 갖다 써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좋다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정원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금 독자 설계, 뭐 부품 확보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그 체계 설계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과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을 완전히 우리의 손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구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외국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방탄 성능이 요구되는 차량을 미국에서 좀 많이 지금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되는 장갑 소재는 이스라엘 회사에서 좀 공급하는 걸 제가 확인했었고, 또 이스라엘과 독일 관계는 뭐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회 경로를 통해서 어떤 그 메르카바 전차에 독일제 그 엔진과 변속기를 장착하는 걸 제가 좀 확인했었습니다. 그 뜻은 체계 설계가 어떤 그 독자 설계냐 아니냐를 중요하는 거지 부품은 그 다음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품이 경제성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공급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체계 설계의 능력하고 어떤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홍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하고 다 똑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체적으로 체계를 누가 개발해서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고, 물론 이 엔진이든 파워팩이든 어떤 부분이든 국산화를 해서 성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건 맞고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외국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유연하게 있고, 사실 이게 애당초 이게 심장이 국산이 아니니까 국산이 아니다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어떤 타이틀 짜기 어떤 그런 측면마저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 가능한 심장이 미국 사람 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 심장 이식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미국 사람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심장이 미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그게 제 몸에 들어와 있는 순간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제가 심장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메르카바 얘기를 벌써 몇 분이 드셨는데 메르카바 전차는 70년대에 개발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국에서 개발된 엔진을 탑재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제 엔진을 하다가 가장 최신형 버전에서 이제 독일제를 탑재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심지어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해외 수출할 때는 독일제 엔진, 독일제 파워팩을 달았고요. 그런데 그 어느 전문가도 어느 사람도 지금까지 그런 전차들이 이거는 심장이 미국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제가 미국제다. 이건 프랑스제가 아니라 독일제다. 라고 하거나 K1 전차조차도 심장이 독일제니까 이건 국산으로 부르면 절대 안 된다. 이건 기만행위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슈화를 시킨 어떤 언론 매체나 그 해당 기자 쪽에서 상당히 국방 관련 지식이 일천해가지고 좀 과민한 대응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이 각계에서 이제 이 K2에 관련된 부분은 뭐 정말 가장 또 이렇게 손꼽힐 만한 분들인데 5분 모두가 공이 이제 그 독일산 그 파워팩을 쓰긴 했지만 여튼 국산이다라고 하는 걸로 잠정적인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ROC 문제인데요. 핵심은 이제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도달하는데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처음 제시된 ROC는 8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제 파워팩은 7초로 자유롭게 아주 가볍게 이제 통과를 하고요. 그 국산 파워팩을 장착했을 때가 지금 8.7초가 걸렸습니다. 과연 0.7초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이 ROC가 요구한 8초가 과연 이게 적당한 건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먼저 홍희범 편집장께서 조금 시작을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ROC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ROC 자체는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기본적인 군에서 설정할 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제가 그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수치 자체는 30년 전에 개발된 그 해외 전차들의 그 수준을 참고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현재 주력 전차라고는 뭐 독일의 레오파르드 2라든가 미국 M1A1, M1A2가 전차들이 기본적인 차량 체계 자체는 결국 70년대 개발해서 80년대 초에 전력화된 거니까 얼추 30년 전이거든요. 아무리 해외 일선 전차라고 그래도 그 정도의 시간차가 나면은 30년 뒤에 개발된 우리나라 전차에도 뭐 그 정도 성능은 충분히 요구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뭐 그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전차라는 게 자동차처럼 쭉 주행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멈췄다가 가속을 하고 멈췄다가 급가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행하는 거다 보니까 초기 가속 능력이 아무래도 생존성에 적잖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가급적이면은 짧은 가속을 요구한다. 그거 자체도 뭐 이게 문제가 있다, 뭐 편파적이다 그렇게 욕을 먹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다만 지금 뭐 군하고 그 관련 업체라든지 연구기관 등에서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늦춰도 뭐 생존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뭐 9초 정도로 제가 늦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문제가 실제로 없고 괜찮다고 그러면은 뭐 그런 식의 ROC 변경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없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정답이겠네요. 예, 이번에는 우리 김 교수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발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
사다가 장착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랬는데 당시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 이런 걸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MTL이라는 거를 이제 그 최종적으로 실렉션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그러면 우리 전차에 매칭을 시켰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가속 성능, 중량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그럼 얼마가 나오겠는가? 즉 부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준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꼭 필요해서 숫자를 놓고 그 숫자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MTL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레오파드 전차가 현재 그 8초입니다. 그 8초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는 그거보다 레오파드보다 가벼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MTL 거를 얹게 되면 우리가 그 아이들 상태에서 나오면은 그 7.5초가 나와요. 규격은 8초로 돼 있습니다만.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앞으로 더 무거워졌을 때 이렇게 대비를 해서 8초까지를 이미 그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이 시스템 설계가 8초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넣었을 때도 일단 8초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엔진이라는 것은 MTL 걸 그대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한 그 지적 소유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그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가용한 기술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8조를 목표로 해도 쭉쭉 해서 설계를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차에다 싣고 놓고 봤더니 8.7초가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출력은 같은 1500이나 이 출력이 나오는 커브 뭐 트랜스미션과의 조합 등등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로스 뭐 이런 것들 따져서 봤을 때 조금 더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7조로 0.7초가 늘어났을 때에 이것이 전술적으로 전차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제 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크리티컬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급발진을 해서 이동하면서 특정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적에서 유도탄이 날아서 내가 이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 정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우리 다른 시스템에 연결된 성능으로 다 보니까 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시기에 이거를 그렇게 늘려도 문제가 없다. 전술적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라고 결정이 된 거죠. 이제 그 가속 성능을 비교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속 성능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상태에서 즉 그냥 가만히 있다 여러분이 일반 승용차 타고 가실 때 이렇게 그냥 엑셀 딱 밟으면 그때부터 쭈르륵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특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 자동차 경주하실 때 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윙윙윙윙윙 그러고 있죠. 스타트라 그래가지고 엔진을 쫙 밟아서 그냥 엔진 RPM을 쫙 올려놔요. 근데 브레이크를 탁 떼어요. 그러면은 총알같이 펑 튀어나가요. 전차도 똑같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톨로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국산이 6.2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엔진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말하는 자기네 가속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아이들 테스트를 한 것일까, 스톨 테스트를 한 것일까. 사실은 그게 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거 예를 보자면 이제 독일 거 같은 거 8초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만 전차 같은 거 6.8초 나와 있고, 메르카바 전차 얼마가 나냐면 13초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그 전술적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판정 기준을 쓰느냐, 좀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돼 있고, 독일 아니 불란서가 좀 빠르긴 해요. 불란서가 제가 조사한 거는 한 5.5초 정도 되는데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엔진이 다릅니다. 아까 수출용하고 자국용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개발한 엔진인데 거기는 이러한 그 특수 성능을 위해서 그 별도의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엔진 자체. 그래가지고 이 초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연료하고 공기를 그냥 과다하면 이상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어서 출발하는데 그 대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들도 그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커요. 그런 시스템이 되려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고 무겁고 또 이런 단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엔지니어링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냐라는 것을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수치 8초로만 봤었었는데 굉장히 또 다양한 측정 방법들, 또 다양한 뭐 이런 분들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아무래도 ROC 뭐 작전 운용 성능이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이제 제로에서부터 시속 32km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으로 측정하는데 1초가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시간적으로는 이제 1초가 이제 그 차이가 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속도로 보면은 그 원래 그 기준이 시속 32km에 그러니까 독일제 같은 경우는 32km에 도달할 때에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한 27몇 킬로 시속에 도달한다 하는 이런 차이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전 운용적으로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사실은 가속 성능이기 때문에 이게 그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합은 그 계산해 보면은 8초하고 뭐 9초, 7초 그 차이니까 8분의 1 정도 좀 늦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1초 동안 회피할 수 있는 그 거리라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약 한 1m 내외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전차 길이가 한 7, 8m 되지 않습니까? 전차미터 7, 8m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에 기준에 맞는 그 전차가 선상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우리 전차는 뒤에 한 꼬리 한 1m 내외 정도로 약간 늦게 이렇게 도착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약간 1m 차이로 싹 그 말하자면은 뭐 비껴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뭐 8m, 10m 이 길이에서 1m 차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전술적으로 과연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홍 편집장 이야기한 대로 가속력이 약하면은 민첩성이나 뭐 기동력 또 전투 반응 속도가 느린 거는 사실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뭐 당연히 그 좋은 거고 그래서 생존력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전차나 뭐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항공기 기동 성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공중에서 빨리 돌고 뭐 이런 거 중요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갖고 있는 유도 무기의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갖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존성과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2 전차 성능을 보시면 뭐 설명 드렸겠습니다만은 능동 방어 체계 갖추고 있고 또 뭐 반응 장갑이다 뭐 이런 그리고 요즘 그 나오는 유도 무기의 성능이라는 것이 뭐 순간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추적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피 성능이라는 것에 비하면은 오히려 유도 무기에 의한 그런 그 추적 타격 또 방어 그 능동 방어라든가 반응 장갑에 의한 그런 그 방어 수단에 의한 방어 이런 기능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거리로 따져서 한 1, 2m 정도의 회피 약간 늦는 정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그 유도무기 추적과 방어 이런 그 앞선 기능에 의한 생존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1m 정도 그렇게 해서 그 ROC를 수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정원 전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군에서 설정한 ROC라는 거는 군에서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성능이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자에게는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개성이 있느냐,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아마 그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 교수님이 지금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그 개발 단계마다 ROC1, ROC2, ROC3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 단계마다 그걸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경우는 그 파워팩 개발과 체계 개발이 어떤 순서가 바뀌면서 나온 논쟁의 거리였었지 결국은 본다 그러면은 작전 운용 성능에는 뭐 난 저는 큰 지장이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현배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에 그 네 분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가속 성능을 8.7초, 그러니까 0.7초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이제 가속 성능에 관련 부분이죠. 그러니까 30km per hour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는 0.7초가 더 걸리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능동 방어 시 기동 회피하는 그 능력하고 그다음에 야전에서 일부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우리 군이나 또 국가연에서 운영적인 측면이나 결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저는 8.7초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나오신 패널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마무리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파워팩 논란은요, 우리가 이제 K2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꼭 겪어야 될 진통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K2의 이 경험을 좀 살려서 우리가 이제 독자 개발해야 될 그런 무기 체계의 그 어떤 선례가 좀 될 수 있게끔 어떤 이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같이 함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한 분씩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께서 좀 주시죠. 예, 전반적인 그 전차도 이번에 개발 성공했다고 해서 뭐 그냥 계속 쓰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 전쟁 양상 추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화포도 또 새로운 어떤 뭐 다른 그 화포의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성능을 높이는 그런 부분, 또 뭐 전장 관리 체계도 다른 그 더 상위 체계와 연동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있던 추세가 이제 무기 체계가 대체로 이제 무인화되고 자동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그 발전하는데. 뭐 이것도 어떤 형태인가 좀 무인화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렇게 성능 개량을 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K2 전차 개발이 정말 저희 나라가 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참 의지적인 정책 결정으로 개발해서 결국은 성공을 한 참 어떻게 보면은 쾌거를 이룬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권정원 전무께서. 예, 최근에 우리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발전돼서 어떤 우리 의견을 쉽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봤는데요. 본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어떤 부분들은 또 격려의 그런 문장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일선에서 있던 사람으로 일단 생각한다 그러면은 무기 체계 개발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실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실패를 했을 때에도
분명히 그런 큰 값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실패한 것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막 매도하고 매국론이 아닌 이렇게 할 필요성은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제품 만드는 그런 자주국방의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홍의범 편집장께서. 예.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일단 K2라는 그 완성된 체계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또 꾸준한 성능 개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일단은 이 전차가 어느 나라도 신규 체계 개발은 사실 굉장히 정체화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차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기술들, 특히 소재, 뭐 엔진, 특히나 전자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빨리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전자기술 같은 경우는 3, 4년 전에 최신 기술이 지금은 구식이거든요. 뭐 휴대폰만 봐도 뭐 아이폰 처음 나온 게 지금 이제 8년 전입니다, 지금. 근데 벌써 6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6조차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제 기술이 되는 판이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전자기술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제 업그레이드를 적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K2를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을 K2만으로 그치지 말고 국내 어떤 지금까지 현존 전차 전반에 걸친 특히 K1하고 K1A1 이 두 종에 대해서 꾸준히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전체 전력 전체 향상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우리 김현배 부장께서. 외국도 어느 정도 실패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했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얻는 기술은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사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핵심 기술, 핵심 부품을 개발할 때 그때 얻은 기술을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외국도 어느 정도 실패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정말 연구개발자의 피나는 노력, 헌신, 또 어느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격려를 보내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K2 전차가 그 전력화한 게 파워팩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 편집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장관리 체계가 상당히 많이 진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K2 양산과 별도로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서 초도 양산 및 차후에 생산되는 K2 전차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갑전력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K2 전차 개발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2020년 이후 어떤 무기체계가 소요될 건지 이런 것을 해외 선진국의 기술 동향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2025년 이후에는 기갑전력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 교수께서. K2 전차가 파워팩을 제외하고도 그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실패 사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다 극복을 해서 개선을 하고 개량을 해가면서 K2란 전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워팩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고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이러한 종류의 문제이신 것이지 실패 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큰 방향성으로 봐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꼭 개발해서 가져야 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르는 그만의 그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내는 개발자가 그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사용할 분들, 그다음에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내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격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갈 일이라면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주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자조적으로 막 한다면은 그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잘해서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수백만 대 수천만 대를 생산한 승용차도 리콜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건 뭐 이 방위산업 제품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제품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발표가 안 될 뿐이지 M1 전차도 다 고장나고 르클레어도 고장나고 레오파드도 고장나고 뭐 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것은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를 공학적으로 로지컬하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지. 그 예를 들어서 절대 고장 안 나게 설계를 했는데 고장이 났다.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떤 게 되냐면은 그 이렇게 그 확률론적 문제로 다 바뀌게 돼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꼬집고 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지식이 제가 보기 그 뭐라 그럴까요? 파운데이션이 안 된 데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배경으로 놓고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들,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이 뭐 용서를 해달라든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그 바이 네이처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다 그 국민들하고 모든 사용자분들하고 다 개발한 사람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계속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미 K2에서 적용된 기술들은 K1 전차를 성능 개량하는 데 하고 K1, A1 전차를 성능 개량하는 데 이미 사용돼서 전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냥 놔두면 이제 그 K2 전차 자체가 진부화가 돼요. 사실은 K2 전차의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 긴 세월 동안 개발하는 기간, 양산을 계기하는 기간 등등 해갖고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진부화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부품의 종류의 문제, 과거의 10년 전의 컨셉에서 지금 현존하는 컨셉보다 향후는 어떤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좀 부족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소규모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워팩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5분의 애정이 담긴 고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첨단 국가의 지속 방위 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4시간에 걸쳐서 K2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